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권혁산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앞선 시간에서 그 문학관의 자료들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입력하고 관리하는지 보셨다면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박물관, 문학관에서 실제 자료들, 소장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물관은 그 성격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지류, 서책류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물관은 이제 그 설립 목적이 전시 연구와 유물 관리, 그 다음에 보존과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박물관 소장품 관리는 박물관이 그 있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은 역사, 고고, 민속,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을 수집, 보관, 관리하는 기관으로요. 이 자료들을 갖고 전구, 전시, 교육, 정보 공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유물 관리는 박물관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물관에서 이런 소장품, 유물들, 자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에 이런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수장고 관련된 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를 어떻게 그 포장해서 시설에 이제 그 경납하고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품 관리 시스템으로 이 소장품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또는 문학관도 사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중에서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먼저 구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입은 말 그대로 그 박물관의 유물이나 자료 등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걸 말하고요. 기증은 그 기증자의 의도에 따라 기증자가 갖고 있던 그런 유물이나 자료들을 박물관에 또는 문학관에 그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증과는 다른 기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탁은 실제 소유권은 넘기지 않은 채 그런 자료들을 박물관, 문학관 등에 임시로 맡겨두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박물관에서는 발굴, 발견, 입수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유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학관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박물관이나 이제 그 문학관에서 가장 쉽게 가장 일반적으로 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요거는 이제 외국의 크리스트 경매에서 실제 유물들을 그 경매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앞쪽에서 그 실제 사진, 그러니까 작품이나 사진 등을 그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실제 참여자들이 그 맞는 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경매를 참여하게 됩니다. 박물관이나 이제 문학관 같은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가격을 가장 투명하게 그 공개된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 뭐 경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하긴 하는데요. 이 구입을 얼만큼 가격에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수 있습니다. 특히 문학관에서도
그 일반 자료뿐만 아니라 귀중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박물관에서도 이런 그 구입가를 그 공개했을 경우에는 문화재 매매 시장에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매입가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 공개된 그 경매에 나온 유물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물 중에서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도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경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경매가인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이 공개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그 최근에 그 최고가로 이제 그 낙찰된 문화재인데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이런 그 문화재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화재들을 박물관에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나전 경암도 전 세계에 뭐 10여 점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나전 경암인데도 기증자분들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그 경암을 그 박물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문학관에서도 이런 기증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그 문학관에서는 기증자의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앙박물관에 기증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증 유물인데요. 박물관에서는 기증자 예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증자 분이 기증하신 문화재를 가지고 전시회를 연다든가, 그 다음에 도록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기증자분을 초청해서 기증자 예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예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일부 기관에서는 그 기증자 예우를 위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앙박물관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요. 그런 예우의 방법은 각 기관에 맞게 여러 가지 예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탁 문화재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탁 문화재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증과는 달리 기증이 그 문화재나 자료 등을 완전한 소유권을 박물관, 기관에 기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탁은 임시로 맡겨두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탁의 제도가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문학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료들은 온습도에 민감하고 또는 도난, 훼손에 관한 그런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기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이런 기탁 제도는 반드시 중요한 점은 그 소유권이 기관에 있지 않고 기탁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문제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게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박물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탁 문화재는 굉장히 까다롭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같이 매우 중요한 문화재인 경우에 하나요. 이런 기탁 문화재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문학관에서도 그런 유명한 그다음에 소중한 그런 문화재들 자료들을 기증을 활성화하되 그렇지 않은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에서 그 기탁은 이런 개인의 그 소장품뿐만 아니라 종중, 문중이나 이런 공동 단체의 공동 소유물도 기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그런 문중에서 그 자신들의 조상님을 모신 이제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공동 소유물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박물관에 기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박물관에 또는 문학관에 이런 자료들, 문화재들이 이제 그 입수가 될 텐데요. 이렇게 많은 수의 유물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것들을 적절히 관리해야지 이것들을 전시, 학술 연구, 조사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문화재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그것들을 서비스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이 수량이 많아지고 공간이 커지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점점 많아진다면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적절히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이것들을 입수된 그 자료들, 유물들을 소장품으로 등록하는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절차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소장품 등록이란 소장품의 재질과 종류, 특성 등을 기록하는 활동인데요. 박물관의 모든 활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온 문화재는 소장품으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등록 대상품에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명칭, 수량, 설명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사진 촬영, 경납, 소장품 정보 및 축적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합쳐서 소장품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물의 등록 과정을 이제 간단히 도식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물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물론 상태가 좋은 것들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그 유물들, 문화재들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세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등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되고 그 번호를 어떻게 매길지가 정리가 되면은 번호를 부여하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과 사진 촬영, 수장권 경납을 하는데 이것들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세척 및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박물관에서는 소장품에서 현상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세척 시에는 유물의 재질 및 성격에 따라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요. 아마 문학관에서도 그런 도서, 서지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학관에 이제 그서 다루고 있는 작가라든가 그런 작가가 썼던 그런 유품들, 기념품들을 그래서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척 시 유물의 재질 및 성격에 따라서 부드러운 도구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사실은 훈중 또는 보존 처리를 병행해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는 크게 종류, 재질, 형상, 시대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국립박물관에서는 소장품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재질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수장고도 이 재질 특성에 맞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문학관 특성상 대부분의 지류 부분이 대부분일 테이지만 될 수 있으면은 금속과 유기물 정도는 구분해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아마 또 문학관에 또 그런 디지털 자료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디지털 자료와 그 다음에 그런 아카이브 자료, 특히 이제 사진 필름이나 인화된 자료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이 환경에 의해서 소실되거나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아카이브 자료들은 빨리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에서 들어온 유물들은 모두 이제 번호를 부여하고 표기하는데요. 우리는 박물관에서 이것을 흔히 넘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박물관으로 들어온 모든 유물은 모두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등록되는 소장품은 고유의 번호를 표기하는데 이 번호들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서 그 각기 그 유물들이 갖는 오로지 한 가지의 번호로 이렇게 매겨지게 되고요. 이 번호가 섞인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번호는 명확하고 쉽게 확인하여 표기된 번호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번호를 기재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는 이런 갖고 있는 소장 자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조금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물관에서는 번호를 기재할 때 유물의 형상 및 성격 등을 잘 파악해서 번호 표기 위치를 정하고요. 유물의 크기에 따라 그 번호의 크기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박물관에서는 이 넘버링조차도 그 유물 자료의 훼손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표기를 지우거나 원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해당 유물에 해가 되지 않는 필기 도구나 재질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번호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확인될 수 있도록 유물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네, 제가 도서관과 박물관이 번호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어떤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금 보시는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외교장각 여러분 잘 아시는 외교장각 의계고 그동안 최근까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 국립박물관으로 영구대여된 그런 유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도서관에서 번호를 표기한 방법인데요. 보시는 이 표기는 여기 스티커 방식으로 해서 라벨 형식으로 해서 유물의 번호와 목적을 매겨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죠. 근데 박물관에서는 이런 스티커, 라벨,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코드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형태는 매우 조심하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라벨, 스티커 등에 붙어 있는 접착제 성분들이 유물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 본드나 이제 접착제 성분이 유물 표면으로 흡수되어서 침착되거나 변색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선 주로 오른쪽 상단과 같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고리 부분에 일종의 꼬리표를 만드는데 이 꼬리표를 만들 때도 유물에 해가 되지 않는 흔히 사실은 꼬리표 같은 경우는 철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유물에 해가 없는 재질과 그 다음에 면실로 해서 유물을 보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지류 이외에도 아마 많은 기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번호들이 지워지지 않고 잘 보존되었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소장품 자료를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박물관에서 도자기류를 넘버링하는 사진입니다. 주로 밑바닥면에 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이유는 이런 유물들 자료들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진열장 안에 들어갔을 때 일부 박물관에 오신 관람객들이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이 밑부분에 표기를 하는데요. 일반 관람객들은 굳이 그런 관리 번호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들은 일반 문화재를 구경을 하시고 관람을 하시고 일반 직원들이 유물을 관리할 때 아랫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넘버링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재질과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상단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붓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넘버링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수성 재질로
해서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번호가 수정되거나 지워져야 할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지울 수 있도록 수성 재질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성 재질 같은 경우에는 또 쓰고 나면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투명 매니큐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중에 지워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넘버링 할 때의 그런 그 크기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사 때 쓰는 그 의자인데요. 만약에 그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닥면에 그 넘버링을 하겠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넘버링 할 때도 이 의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아랫면을 들춰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물번호를 확인할 때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닥면에서 그 진열장이나 수장고 바닥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넘버링이 쥐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바닥면에 넘버링을 하기보다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뒷면,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 관람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만 넘버링을 하게 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들은 각 재질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넘버링 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예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합성 재질로 된 모자의 넘버링 방법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합성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성으로 이렇게 물감으로 칠한다고 해서 잘 칠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겉표면에 매니큐어를 바른다고 하면은 아마 이 재질이 흡수가 돼서 매니큐어가 잘 이렇게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니큐어를 여러 번 바르게 되면 매니큐어가 나중에는 그 딱딱하게 굳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매니큐어가 깨져서 이렇게 넘버링이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일종의 꼬리표를 만들어서 이제 넘버링을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일종의 꼬리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도 역시 아까 보신 것 같이 실로 이렇게 꼬매서 넘버링을 꼬리표 형식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넘버링은 날이나 좀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요 자루와 같이 좀 상태가 안정적이고 표기하기 편한 그런 곳으로 이제 그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전에 이제 앞 시간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문학 자료의 이제 DB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어떻게 입력하고 그것들을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그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내용적인 측면, 그런 그 자료의 내용적인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입력을 한다면 박물관에서의 명세서, 그 다음에 시스템에 들어갈 이런 그 설명 자료들은 주로 그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작성 원칙은 유물의 현상과 크기 등 열람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사진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사진들로서 유물의 상태를 이제 그 등록자가 아닌 제3자, 그 이후의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사진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줘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등록을 위한 명세서 작성은 소장품에 대한 정보로서 명칭, 번호, 시대, 소장 연유, 특징 등을 기재하는데 아까 들으신 그런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상세히 설명은 유물의 특징, 진인 특징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사진들은 이제 박물관에서 특히 이제 그 발굴 문화재들을 주로 많이 이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요. 그런 그 등록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런 그
여러 가지 그 재료나 이제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는 크기와 재질관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박물관은 이제 향후에 전시로 활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등록을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진 촬영 역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촬영은 말 그대로 일종의 도상 자료죠. 가장 객관적이하며 소장품의 보편적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물이나 자료의 각도, 배경색 등 그다음에 하다못해 렌즈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유물의 굉장한 그런 그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촬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박물관에서 그 소장품을 촬영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촬영실을 따로 두고 별도로 두고 유물의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등록 사진을 가장 최우선으로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나중에 그 도록이나 포스터나 이제 각종 이제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추가 촬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용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촬영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물론 이제 그 박물관의 주로 소장품이긴 하지만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이제 금박 영락인데요. 이런 영락 같은 경우를 만약에 밝은 배경에서 촬영했다면 유물의 그런 고유의 색이나 크기나 그런 형태들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유물에 맞춰서 이렇게 어두운 배경을 촬영한다든가 이런 배경의 그 선택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물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또한 이런 사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도자기가 앞에 일부분이 이제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좋은 유물을 잘 촬영하고 싶다든가 좋은 부분을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도자기를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물론 박물관이나 이제 그 소장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좋은 유물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그 사진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촬영이 된다면은 아마 다음 번에 이 유물을 보고 이 사진만 보고 이 유물을 상태를 확인해서 전시 등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유물은 완형이구나, 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에도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록에도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실물을 봤을 때는 이런 깨진 부분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이런 그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하고 그 잘된 부분보다는 상태가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두 사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좌측 하단에 있는 기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와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쪽에 편편한 기와의 특징을 살려주고 앞쪽에 문양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런 편병, 이게 납작한 병의 형태인데요. 이 편병을 만약에 이제 이것도 잘 촬영한다고 해서 저쪽 그 구연부 주둥아리 부분을 상단으로 해서 직상방에서 촬영한다면 일반 동체가 동그란 항아리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동체부가 동그란 그 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보는 사람은 이런 동체부가 동그란 항아리 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병임을 강조해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제 그 유물의 이제 등록 사진과 이미지 컷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도록이나 포스터 등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사진 등인데요. 우측이 아니라 윗 상단에 보이시는 두 개의 사진이 아마 유물의 등록으로 한다면 등록 사진으로 아마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좀 확대한다면 그 안에 글씨 등이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형태와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 뭐 정직하게 사진을 찍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물의 등록 사진으로 일단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두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유물이나 자료를 조금 더 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 컷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연출 컷을 만들므로 해서 주로 이제 도록의 이제 설명 사진이나 특히 이제 포스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요렇게 아래쪽처럼 이제 이런 연출 컷을 찍으면 유물은 뭐 예를 들어서 이쁘고 잘 찍을 수는 있겠지만 등록 사진은 그렇게 적절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물의 입수부터 구입, 입수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까지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실제 이제 수장고에 보관을 하게 될 텐데요. 박물관에서는 이 작업을 수장고 경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납은 등록된 소장품의 경납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경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질별로 경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런 유기물 같은 경우는 요즘과 같은 그 고온 다습한 시절에는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벌레 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 같은 경우는 적정 습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이와 같은 유기물들을 너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종이도 마찬가지고, 특히 목재, 그 다음에 뭐 특히 나전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변하거나, 나무 같은 경우에 그 형태가 틀어지거나 터지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물 재질로 된 자료들, 문화재들은 반드시 적정 습도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습도는 말씀드릴 텐데요, 적정 습도에서 보관이 되어야 할 거고요. 특히 금속 재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녹이 슬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습도를 최저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품이 이제 경납을 할 때는 소장품이 잘 보이거나 위치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경납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소장품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가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유물이나 문화재가 경우가 이제 크기가 크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조물을 두어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수장 경납을 하기 위해서 수장 시설 등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수장 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경납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이제 수장고 이제 구조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수장고의 유형, 재질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맞춰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 환경과 그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나 뭐 창고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 외부와의 그 차단을 얼마큼 잘 시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관들이 박물관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한 수장고를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와의 그런 차단을,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습도 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아주 장마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온다습한 여름과 그 다음에 저온 저습한 이제 겨울 사이에 그런 거의 이제 온도만 해도 거의 한 50도 가량이 차이가 날 거고요. 습도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이런 급격한 온습도의 변화는 당연히 자료와 그 문화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박물관에서는 수장고 유형을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일반형과 그 다음에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수장고, 그 다음에 최저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수장고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제 유물별 상태별 상대 습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온도와 습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55% 내외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많은 기관들이 정확히 55%를 맞추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5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한 10% 내외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60% 사이가 이제 직물류, 여기에 이제 그 직물류뿐만 아니라 이제 종이, 목재 등과 같은 이런 유기물들이 모두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속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청동류,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철로 된 그런 유물들이 이제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0%에서 한 50% 정도가 그런 금속 유물들을 보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온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경납하기는 몇 가지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박물관에서는 그런 유물들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경납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주로 서책류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주로 이런 서책류가 일반 도서관과 달리 그 현대 서적이 아니라 대부분 고서적이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을 세워서 보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워서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눕혀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책을 한꺼번에 눕혀서 보관하지 않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경납장에 단을 너무 높이 쌓지 않고 좀 낮게 해서 책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쌓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이 뭐 한 세트, 한 질이 여러 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한 질은 한 번에 포장해서 이 한 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학관에서도 이런 밑에 좌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액자나 그런 우측에 보시다시피 이런 족자류도 많게 보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각 유물의 형태, 자료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실제적인 구체적인 경납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아마 그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문학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그 자료나 이제 문화재, 소장품을 보관하는 장소의 문제가, 공간의 문제가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료는 줄지는 않고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간 부족 현상은 사실은 뭐 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모빌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빌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경납장보다 공간의 활용도가 보통 한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일반 경납장을 뒀을 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공간이 있는데 이 그 모빌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로 공간을 완전히 줄임으로 인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일반형 모빌렉 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아주 폭이 굉장히 넓은 모빌렉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깊이가 깊은 모빌렉,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모빌렉의 그런 각 단을 사용자가 모두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모빌렉도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이제 그 모빌렉 자체가 2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간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쉬는 시간 동안 그 질문이 들어온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메모로 전달받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질문자께서 육필 원고와 중성지 상자를 등을 어떻게 관리하면 됐냐, 그 다음에 고소도 아니고 근대서 그 책도 아닌 70년대에서 80년대의 그런 책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보존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박물관과 도서관의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자료, 소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는 하되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자료들일 겁니다.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다루는 방식과도 좀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서관의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이나 자료를 활용하고 그것들을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있다면은 박물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유물의 보존이 가장 최우선으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 관람객에게 그 실제 작품이나 뭐 자료를 만지게 할 수 있는 유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 지금 자료를 그 보시는 분들도 아마 박물관에서 제일 먼저 보는 안내 표지판이 손대지 마시오 라고 아마 아실 텐데요. 이런 육필 원고 등 같은 경우에도 귀중본이겠죠. 문학관에서도 이런 귀중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리로 된 진열장으로 이제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넘버링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티커나 이런 접착제를 활용하는 그런 그 넘버링 방식보다는 원고에 손상되지 않는 도구와 재료,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넘버링 방식이 부드러운 연필, 한 2B 정도 되는 연필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 넘버링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육필 원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책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박물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중성지 상자를 아마 문학관에서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박물관에서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 등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뭐 오동나무 상자라든가 최근에는 플라스틱 상자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저희 박물관에서도 중성 상자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규격이 이제 만화하기 힘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의 하단에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 상자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완충제만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기는 합니다. 아마 도서관에서 책을 세워서 꼽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보관 상자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요. 특히 지금 질문하신 중성지 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제작하는 업체가 그렇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문화재를 이제 보관 용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일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수입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그 보존 용품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뭐 이런 자료관들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이런 그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들을 수입해서 다시 판매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성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야 그런 자료들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기 때문에 재질이나 재료 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아마 인터넷이나 이제 그런 곳에 조금 알아보신다면 이런 중성 상자 등을 이렇게 실제로 구입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중앙박물관에서도 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중성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아예 도입을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기계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문학관에서 좀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박물관에서 그런 특히 발굴 문화재, 이제 토기편이나 기와편 같이 그런 그게 재질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들은 박물관에서도 플라스틱 상자를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런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역시 일반 도서처럼 일반인들에게 만져서 직접 열어보고 서비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런 자료들은 사실 귀중본으로 좀 취급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오히려 근대기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아주 최근 말고 최근에 7, 80년대까지 만들어진 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이 부분들이 재질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이가 그러니까 황색이나 갈색으로 변한다든가 그 다음에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바스라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 이런 귀중본 자료도 역시 일반 대중들에게 만지면서 서비스하기보다는 박물관 소장품처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처리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런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보존 부서나 이제 그런 처리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없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설 업체에서 보존 처리를 이제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 역시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문학관에서 보존 처리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가장 그래도 문학관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 환경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도 같은 부분을 잘 조절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관 용품이나 수장고 환경을 적절히 함으로써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문화재들을 어떻게 포장하고 경납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학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책류를 좀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박물관과 도서관이 이제 자료를 다루는 방식, 보는 방식의 차이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외규장각 의계인데요. 그 외규장각 의계의 왼쪽 사진이 표지 부분이고 그 오른쪽 사진이 내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요 하단 요쪽에서 라벨을 붙여서 유물의 자료에 그 넘버링을 한 표기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요 원래 상태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프랑스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장한 모습이거든요. 원래 표지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통 비단으로, 녹색 비단으로 겉표지면을 싸고 그 다음에 앞에 이 책의 철 부분은 다시 재활용을 한 부분이죠. 만약에 박물관에서 이 자료를 보관을 했더라면 이렇게 그 원래 있는 장황이나 그런 것들을 건드리거나 그 파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이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 도서관에서는 이 자료의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처를 일일이 분해를 한 다음에 디지털화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에서는 이 유물이 가진 원상태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원래 갖고 있던 이 문화재의 그런 성격이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파처를 해서 다시 그 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그 보관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주로 조금 고서 중에서 책이 그게 두껍지 않은 이제 서책류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위쪽에 보시는 이제 그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전통 방식의 원래 저런 포갑이라고 해서 원래 책을 다시 한번 감싸서 책이 훼손되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던 방식인데 최근에 이런 방식을 따라서 다시 만든 형태이고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자료나 이제 유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들을 양 옆에서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직접 빛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유물을 직접 다룰 때도 유물을 직접 만지지 않고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훼손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넘버링을 할 때도 이렇게 포갑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넣다 보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의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일종의 간지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를 책 사이에 끼워 놓고 거기에 유물의 그 번호와 명칭 등을 기록해서 이런 책들이 이렇게 포개져서 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포갑을 직접 그 박물관이나 문학관에 있는 직원분들이 만들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 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접 만드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하는데요. 그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은 직접 이제 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요 포갑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의 모든 면을 다 감싸서 하면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과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책의 아랫면과 윗면을 이렇게
폭에서 이제 이중으로 그 폭에서 이제 덮어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특별히 이제 이런 윗부분에 있는 잠금 장치나 이제 이런 거까지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실 요 정도만 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그런 6필 원고 같은 경우에도 그 6필 원고에 맞는 이제 두께에 맞는 포갑을 만드셔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잘 보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장고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경납 방법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도서관처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책과 눕혀서 보관해야 되는 책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모두 다 이제 눕혀서 보관하는 고서들을 이제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지금 좌측 하단이 이제 수장고의 모습인데, 지금 이 수장고는 서책류만 보관하고 있는 그 수장고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실 나무로 그 제작되는 경납장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문학관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제 그 나무로 된 경납장을 활용하신다면 아마 그 나무장 자체가 이제 약간의 온습도 그 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관하는 데 용이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 나무장 자체가 또 유기물이기 때문에 또 환경에 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온습도의 약간의 조절 기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오동나무 장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나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렉 이런 철제장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특히 화재 같은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아무래도 목재보다는 이런 철제 장들이 훨씬 안전성에 있어서 좀 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부분의 문학관들이 이런 서책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이 형태로 된 종이로 형태로 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그 낱장 종이지만 또 형태가 또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요 장면은 종이지만 약간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의 보관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수장고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종이들을 이제 낱장으로 되어 있는 유물들을 이렇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책 포갑을 만들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이제 그 문화재가 이제 자료가 들어가고 그거를 조금 두툼한 종이로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약간 일종의 폴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종이들은 이렇게 넣고 빼기도 사실 때도 이렇게 찢어지거나 구겨지는 그런 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빛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빛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보관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찢어지거나 구겨짐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조명에 의해서 탈색되거나 변색되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보관할 때 방법은 역시 이 자료들도 워낙 많이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 이것들을 찾아보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이것들을 단을 좀 그 서랍장의 높이를 좀 낮춰서 너무 많이 보관할 수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좀 방법일 수 있겠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고 넓은 자료들을 먼저 바닥에 놓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좀씩 줄어들게 된다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번호를 확인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더 넓고 큰 지류가 위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약간 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종이 중에서도 이런 종이인데 크고 넓은, 예를 들어서 도면, 포스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가로로 폭이 긴 그런 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전통 시대의 그 표장 방법처럼 족자 형태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면 좀 더 쉬울 텐데, 만약에 그 족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종이 낱장으로만 길게, 그러니까 박물관에서는 주로 이제 교서나 이제 그런 조선시대 문서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횡으로 굉장히 긴 경우에는 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들을 종이를 접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훼손이라고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접는 방법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접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또 전시에 그 진열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접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자료를 둥글둥글하게 말아서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뭐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그 중성 상자로, 중성 종이로 만든 상자가 있고요. 중성 종이로 만든 이렇게 일종의 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휴지 심과 같은 이런 봉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둘둘둘 마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겉면을 한번 다시 감싸서 그것들을 외부와 마찰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중성봉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을 좀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OH 필름과 같은 약간 그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얇은 종이 그 편들을 둥글게 만 다음에 한지 같은 걸로 한번 감싸게 됩니다. 한번 감싸서 그 플라스틱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자료를 둥글둥글하게 해서 말아서 한 다음에 겉면을 다시 한번 말아서 보관한다면은 이 마른 상태에서 눌려서 이렇게 접히거나 하는 방법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인 보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저희 이제 편화류에서 아까 낱장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편화류에서 이제 폴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도면류, 작가의 스케치 부분, 그 다음에 일종의 포스터, 뭐 그런 것 같이 면적은 넓으면서 이제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사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복본이 여러 장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박물관에서 이런 복본 같은 경우엔 유물의 하나의 번호를 주고 거기서 세부 번호를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그런 복본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런 폴더를 만들어서 그 경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까 그 폴더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요 자료는 이제 박물관에서 비교적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족자료인데요. 일반 폴더와 같이 완전히 종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양 끝쪽이 이제 그 족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형태가 있는 부분이라서 일반 폴더처럼 완전히 플랫하게 평면성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족자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그 단차를 상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회색기를 띠는 요 상자가 중성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박물관에서 이런 중성 상자를 다 유물보다
필요한 유물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이제 중성 상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간 두꺼운 재질, 하드보드지 같은 그런 두꺼운 종이도 있고, 약간 골판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성 봉의 형태로도 있는데, 이 중성지 자체로 된 이런 그 물품들이 가격도 비싸고, 사실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뭐 문학관에서 이런 자료가 병풍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박물관에서는 그런 회화류, 그 다음에 서예 작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병풍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폭이 이렇게 깊지 않고, 그 다음에 키는 아주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병풍에 맞는 경납장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것도 이런 것도 다 이제 기성품을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납장, 병풍 경납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풍 같은 경우에 키가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다루기가 좀 용이하기 쉽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서랍식으로 당겨서 이제 유물을 뺀 다음에 다시 밀어 넣는 형식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경납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병풍이나 액자 같은 경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납할 수 있는데, 아래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모빌렉으로 이제 그 액자류를 보관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렉의 그런 처책류, 그래서 여러 가지 단을 나눠서 책이나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단이 따로 없고, 아래쪽에 제 가장 아랫단에만 그 하단에만 단이 있죠. 그리고 윗부분에 는 단이 없습니다. 단이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아래쪽 그 모빌렉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요. 그리고 좁은 상태에서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메쉬 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액자들을 이렇게 경납하고 움직이지 않게 간단히 묶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고요. 위에 보시는 사진은 사실은 좀 대형 박물관이나 이제 미술관 쪽에서 주로 회화 작품류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박물관에서 그 소장품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등록이 되고, 어떤 시설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포장해서 경납하는지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앞서 그 교수님께서 그 DB 구축을 하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이것들을 그 유물 관리, 문화재 관리의 입장에서 시스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제 서비스까지 해야 되는지를 조금 박물관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그 소장품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유산 표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시스템의 역사는 굉장히 1990년대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시스템을 아예 온라인 버전으로 만들어서 2015년부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보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이 약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00개 기관 이상이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문학관 쪽에서도 뭐 별도의 아마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선
그 이 시스템을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무상으로 보급해서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 박물관 소장품 관리 시스템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그런 메뉴와 기능 등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장품이 그 소장품을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까지 그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조회와 검색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 소장품에 대한 그런 각종 통계 자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마 그 사용 방법에 따라 그 원하는 각종 양식이 좀 다를 텐데요.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소장품 관리 부분에서는 소장품 정보가 한 번 입력됐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구히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계속 또 업데이트되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해서 그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정보 수정을 하는 기능 등이 있고, 특히 사진 부분, 뭐 굉장히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사진 촬영을 했지만 그래서 더 끊임없이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예전에 뭐 흑백 그 다음에 그 좀 화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 그 카메라 사양등이 조금 높아지면서 그런 고화질 사진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진을 박물관에서 계속 끊임없이 촬영해서 이 시스템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단순히 이런 소장품 정보를 박물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 서비스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 필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소장품을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소장품을 등록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다 이제 수기로 유물 카드에 대장에 썼다면은 최근에는 컴퓨터로 입력하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그 엑셀로 일괄로 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도 그 이미지 파일명 규칙 등만 좀 지켜준다면 한꺼번에 입력되도록 지금 요즘은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사용자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장품에 관한 많은 정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권한과 그런 보완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자가 이제 매도를 했을 경우에 판매 가격이라든가 그 판매자, 기증자의 개인 정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민감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그 체계화된 그 권한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글씨가 좀 작아서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박물관에서 지금 소장품 관리 시스템에서 그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인데요. 거의 한 80에서 한 100가지 정도의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기본 자료, 그 다음에 상세 자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동 정보, 보존 처리, 그 다음에 전문 정보 등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는 시스템에서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에서도 그 일반 소장품뿐만 아니라 각기 특성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소장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장르별 세부사항이라는 사실은 별도의 기능을 놓고 여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지 정보, 각종 서지 정보에 특화된 정보들을 현재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관에서도 이런 책, 서책,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료가 사실 대부분이겠지만 그 대부분의 기증자, 그 다음에 자료를 매도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수집하다 보면은 그런 문학 자료에만 국한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아마 수집해야 할 것 같고,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문학관도 그 수집 방향을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그 기관의 아마 성격과 규모와 이런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과 같이 박물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런 자료들과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 저희도 그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작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카이브적인 자료도까지도 점점점 이렇게 수집 범위를 좀 넓혀가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당 김은호 화백이 실제로 생전에 사용하셨던 그런 채색 도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소장품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아마 문학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정 작가나 이제 그런 분들을, 기증자나 그런 분들에 관련된 이런 실물 자료들, 꼭 서책류가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들까지도 그 수집을 하고 보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에서는 소장품 등록을 하는데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마 문학관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엑셀 자료 양식을 배포를 하고, 지금 보시는 이게 그 화면은 지금 두 줄이지만 원래는 한 줄로 된 이제 엑셀 항목인데요. 이게 이런 메타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일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문학자료 DB 기술 양식은 아까 그 전 시간에 보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박물관에서는 마지막으로, 박물관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소장품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을 단지 박물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또 가장 요즘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문학관에서도 그 최근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하면 자료나 소장품을 공개하고 서비스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 등을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박물관에서 그 서비스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의 이런 각종 통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관, 우리 자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업하는 동안 이제 그 질문 들어온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좀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순례문학관에서 이제 그 넘버링 하는 방법을 이제 그 물어보셨는데요. 입이 연필로 직접 육필 원고 귀퉁이에 적으란 말씀이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박물관에서는 네, 일단은 직접 그 육필 원고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직접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붙이게 되면은 당연히 접착제 성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쓰는데, 다만 앞쪽이 아니라 뒤집어서 한쪽 귀퉁이에 쓰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산문학관에서 유물 대부분이 종이나 한지나 종이류이며 전적이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연필로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안쪽 면을 열어서 그 안에 방금 말씀드린 EB 같이 부드러운 연필로 넘버링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아까 전정류도 아까 6필 원고나 마찬가지로 두루마리의 뒷면의 가장 귀퉁이 쪽에 부드러운 연필로 넘버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사진으로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땅끝 순례박물관에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가장 합리적인 지류 5, 60년대 희귀 팸플릿, 그 다음에 6필 원고 보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수장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종이 서류 봉투에 각각 넣어서 겉에 라벨링을 해야 좋을지, 고가의 중성 상자를 써야 맞을지, 그 다음에 훼손 우려가 없고 중요도가 낮은 비교적 최근 책은 지퍼백에 넣고 스티커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역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과 다른 희귀본,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그런 그 지류 같은 경우에는 종이 봉투를 넣게 되다 보면은, 저희도 자료들을 종이 봉투에 넣다 보면 넣고 빼는 상태에서 그 종이들이 구겨지거나 심지어 찢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성 상자로 해서 너무 많이 쌓지 게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그런 그 전정류를 보관할 때 이렇게 책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한지로 이렇게 같이 포장을 해서 이제 경납해 놓은 걸 보셨을 텐데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 우려가 없고 중요도가 낮은 비교적 최근 책은 지퍼백에 넣고 겉에 라벨링을, 스티커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그런 방법도 그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낱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그 클리어 파일 중에서도 보관 용도가 가능한 그런 클리어 파일이 따로 있고, 그런 것들 활용해도 좋고, 이런 서책류 같은 경우는 아예 밀봉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우려되는 점은 만약에 그 이런 최근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지퍼백에 넣게 되면은 완전히 밀봉이 되는데, 그 안에 책 안에 습도가 만약에 습기가 만약에 있다면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 안에 있다면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